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 국무장관이 공식적으로는 처음 북한에 대해 선제 공격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결정도 아니고 상황이 달라지면 정책은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국무장관의 한국 방문에서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이슈는 한국으로서는 굴욕적 외교라는 점일 수 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은 일본 방문 때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회담 시간도 짧았고 런천과 디너 행사도 생략했습니다. 이유는 겉으로는 피곤해서랍니다. 미국에서도 국무장관의 아시아 순방은 문제로 지적됩니다. 국무장관이 풀 기자단 없이 보수 웹사이트에 정치인 동행 취재 경험이 없는 젊은 기자 한 명을 달랑 대동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영국에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영국이 오바마 전 대통령을 도와 트럼프 대통령을 도청했다는 대통령 대변인의 발언 때문입니다. 미국 대선 캠페인 내내 서로 반대의 인물로 표현됐던 트럼프 대통령과 앙겔라 머켈 총리가 약 20분 전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 머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할 비밀 병기와 동행했습니다. 공격이라기보다는 서로 협상할 무기입니다. 미국 하원의 보수 정치인들이 당 지도부를 제치고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와 정책 입안을 도모합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이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들을 소개했습니다. 이정미 한국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생각나는 아이템도 포함됐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자 캘리포니아주는 야생화 꽃밭이 됐습니다. 알칸소 다이아몬드 공원에서는 한 소년이 7캐럿이 넘는 다이아몬드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제가 앞서서 미국 국무장관이 지금 한국을 방문했고 이제 날이 새면은 중국으로 가죠. 한국으로서는 굴욕적인 외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 어느 나라든지 정치 공백이 있을 때 겪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모욕이기도 합니다. 일단 지금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일본과 한국 방문 이제 그 내용부터 정리를 해드리겠는데 미국 언론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자들이 풀 기자단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한국 언론의 보도를 인용을 해서 전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다행히도 미국 주요 언론사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주하고 있는 특파원들이 있기 때문에 특파원들의 보도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거의 모든 언론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헤드라인 정도가 다르다고 할까요? 대부분이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8년 동안 해왔었던 실패한 것이다. 그리고 렉스 틸러슨 미국의 국무장관이 오바마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시 전 대통령의 북한 정책도 실패했다고 보고 지난 20년 동안 되지 않은 이 정책을 우리가 계속 해나가야지 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제 북한과 대화를 거부했고 이런 내용이요. 그래서 영국의 BBC 방송 같은 경우는 군사작전이 옵션이다. 그러나 미국의 블룸버그 뉴스 같은 경우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작전에 대한 결정은 아직 하지 않았다입니다. 먼저 이 틸러슨 국무장관의 말을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Clear. The policy of strategic patience has ended. We're exploring a new range of diplomatic, security, and economic measures.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If they elevate the threat of their weapons program to a level that we believe requires action, that option is on the table. While we acknowledge China's opposition, its economic retaliation against South Korea is inappropriate and troubling. 네, 중국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죠. 당연히 이제 한국에 갔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 측에서 미국이 지금 사드 배치 때문에 한국이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통 분모기 때문에 한국이 먼저 했었던 것도 아니고 미국이 중국에 어떤 조치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외교적으로 요청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틸러슨 국무장관
국무장관이 중국이 사드 문제를 가지고 이 한국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압박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다 하는 얘기를 한마디 했죠. 오늘 그 미국 언론 그 뉴욕타임스의 경우는 최상훈 특파원도 있고 오늘 이제 그 다른 그 아시아의 전문가인 데이비드 상얼 기자가 중심으로 하고 최상훈 특파원이 뭐 돕는 형식으로 해서 기사를 썼는데 이 기사는 이제 그 북한과 미국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핵에 관해서 대화하기를 거부했다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니키 헤일리 미국 쪽의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어제 그 발표를 한 얘기고 먼저 뭐 어제 나온 얘기도 아니고 중국이 제안한 것을 미국이 이미 비공식적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선제 공격 말이 나온 것은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죠. 선제 공격을 그러니까 얼마 전 지난주부터 월스트리트저널이 계속 그 선제 공격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다. considering이라고 표현한 것이 이번에 그 국무장관의 입으로 확인이 된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현재로서는 북한과 핵 문제와 관해서 협상을 한다던가 아니면 북한의 붕괴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바마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이 오랫동안 그 기다려 왔었던 게 북한이 스스로 그 붕괴하는 것, 뭐 그 가운데 하나가 포함이 됐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략적인 인내라고 표현을 했는데 끝내겠다. Let me be clear라고 얘기를 했었죠. 틸러슨 국무장관이 좀 전에 들어보신 오디오 클립에서요. 결국은 베이징에 가기 전에 두 가지를 경고를 한 겁니다. 베이징도 일본도 한국도 이제 그 북한을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해서 굉장한 그 혼란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선제 공격 자체에는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약간 그 다른 입장일 수도 있고 또 그 국내의 그 정치인에 따라서도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로 인한 대혼란을 좋아하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야 뭐 전쟁 비슷한 게 난다는데 뭐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베이징에 가기 전에 미국이 이 같은 옵션까지 갖고 있으니까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더 많이 압박을 해라. 오일 압박 같은 것도 해라 하는 경고이고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지금 그런 워닝을 준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북한이 아주 그 몹시 나쁜 행위를 하고 있고 미국을 오랜 동안 갖고 놀았는데 중국도 그 사이에 조금 그 도왔을 뿐이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미국의 국무장관이 너무나 중요한 이슈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 외교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북한의 핵인데 이런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3개국을 당사국을 포함해서 국무장관이 방문을 하는데 국무부의 출입기자가 미국에서 리포트하는 것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CNN의 국무부 출입기자가 이 틸러슨 그 국무장관을 따라가지 못했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미국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을 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군요. Very significant, John. You know, you always hear the phrase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But now it is different because North Korea is accelerating its weapons program. Just a short time ago, a tweet, yes indeed, a tweet from President Donald Trump. Let me read that to you. The president tweeting, North Korea is behaving very badly. They have been playing the United States for years. China has done little to help. That last phrase important. The U.S. has tried to get China. 네, 뉴욕타임스가 1년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후보였었을 때 뉴욕타임스와 인터뷰했었던 내용을 전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 언론도 크게 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미국과 일본은 뭐 방위비 분담, 뭐 어떻게 되면은 미군을 완전히 철수할 수도 있다. 이 정도의 말까지 했는데 이번에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일본과 한국 방문까지 마치는 동안에 방위비 분담 부분 그리고 이제 그 태평양에서의 미군 철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자들이 물어봤었을 때 한국 기자들이요. 트럼프 행정부가 사이버 무기를 그 북한의 핵을 그 방어하기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봤지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가속화하길 했었고 일부분은 효력이 있고 일부분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게 얼마 전에 뉴욕타임즈의 아주 뭐 긴 문장의 그런 기사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스텝이 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을 뿐인데 구체적인 것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경제 제재 추가, 미사일 방어 시스템, 또 이제 그 중국에 압박을 하는 여러 가지를 그 포함을 할 테고 뉴욕타임스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게 북한이 이제 핵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 리비아의 그 무아마르 카다피가 미국과 여러 가지 뭐 그 협상을 하고 나서 핵을 포기한 뒤에 그 뒤에는 아랍의 봄도 있었고 미군이 결국은 그 지하에 숨어 있는 카다피의 그야말로 숨통을 끊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이제는 좀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는 힘들 것 같다 하는 그 전반적인 것을 조금 깔아주고 그 뒤에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북한이 핵을 없앤다고 기대를 하는 것 그리고 없애도록 만든다는 것은 이제 현실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차라리 그 핵 프로그램을 테스트를 포함해서 동결하는 것이 훨씬 가능성 있는 얘기다. 대신에 이제 미국이 그동안 그렇게 싫어했었던 북한에 대한 안보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전 행정부들이 이런 것을 하지 않은 것이 정책 실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 붕괴는 안 될 것 같다. 기다려봤자 아주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뭐 말이 되지 않지만 아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제는 결국은 한쪽에서는 선제 공격 얘기를 하지만 선제 공격은 미국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뭐 다 싫어하니까요. 주변 국가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싫지만 그냥 뭐 북한의 핵을 가진 것을 인정을 하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해야지 된다.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의 경우는 이제 미국이 계속 북한의 핵 파기, 핵 없애기에 목표를 둔다면 결국은 북한 정책은 실패하고 말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여러분들께서 잠시 들어보셨지만 그 짧은 커멘트를 하면서도 미국의 국무장관은 적어놓은 것을 밑에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본과 한국에서 질문을 받을 때도 다 그 스태프들이 한국과 일본 기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받은 그 질문 가운데서 추려서 준비된 커멘트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장관들이 해외에 나가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도 과거에 중국에 갔었을 때 중국의 대학생들과 아주 그 자연스럽게 타운홀 미팅 형식의 대화를 그 즉석에서 주고받고 질문과 답변을 하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 미국에서 오늘도 이제 앙겔라 머켈 독일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겠지만 지난번에 그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왔었을 때도 그렇고 다른 나라 지도자들이 왔었을 때 자연스러운 이런 그 대화가 없었고 기자들의 질문도 단지 몇 개밖에 받지 않아서 고이즈미래요. 과거 총리 이름이 나오나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기자들이 계속 질문하겠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우리 좀 더 받자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런 정도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무장관이 해외에 나가서도 한국에서도 완전히 스태프들이 오케이 한 것만 질문을 하도록 했고 이 국무장관은 준비된 커멘트를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드린 것처럼 웹사이트가 기본인 Independent Journal Live라는 아주 그 우파적인 이런 미디어의 또 미디어의 이 웹사이트를 읽는 사람들도 좀 젊고 좀 보수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풀 기자단 단 한 명 정도도 안 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한 50년 동안 이제 국무장관이 해외를 나갈 때는 어떤 형식이었냐면 풀 기자단들이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외교정책 전문가라든가 이미 너무 수십 년 동안 그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국가안보 전문가가 됐기 때문에 국무장관은 신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국무장관과 국무장관 스태프들에게 자신들이 갖고 있는 뭐 그 나라에 대한 것이라든가 정책에 관한 것이라든가를 설명까지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것 없이 완전히 외교 정책 아무것도 모르는 국무장관과 뭐 해외 순방 취재를 해보지도 않은 웹사이트 베이스의 기자 한 명 달랑 데리고 그야말로 데리고 지금 한국에 간 그런 겁니다. 지난번에 지난 여름이었어요. 존 케리 국무장관이 이집트를 방문을 할 때 이집트가 이제 군사 리더니까는요. 군 리더 제너럴이 이 기자 같은 풀 기자단을 블럭시켰을 때 미국 기자들이 얼마나 거세게 시위를 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에 가서는 이번에 일본과 한국에서 미국 국무부가 요청했던 것처럼 중국은 중국 정부가 질문을 굉장히 제안해서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기자회견 같은 것도 거의 하지 않고 지금 한국과 미국이 뭐 이런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같은 문제들이 있고 모든 언론들이 선제 옵션까지 다 지금 전략적인 인내를 끝내고 이제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블룸버그 뉴스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선제 공격을 정한 것은 아니다. 이제 중국 들어라 이런 의도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경우는 지금 중국에 가서 굉장히 중국을 좀 압박할 중국의 역량을 북한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을 강조하면서 미국 국무장관이 그런 일을 할 것이다. 중국 회사가 이제 북한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한 그런 회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좀 경제 제재 같은 것도 할 테고 뭐 그런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틸러슨 지금 국무장관이 지난번에 몇 번인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미국의 다른 나라 지도자들이 방문할 때 보통 이제 국내에 국무장관이 있으면 백악관에서 함께 국무장관이 동석을 하잖아요. 기자회견 같은 걸 할 때 말은 하지 않더라도 옆에 서 있고 하는데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번에도 중요한 손님이 왔었을 때 뭐 해외 순방 중이다. 뭐 그다지 중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런 것이었고 이번에도 역시 독일 하면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고 앙겔라 머켈 독일 총리는 아주 정말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남녀를 통틀어서 지도자 가운데 뭐 몇 명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데도 일정을 이제 이렇게 잡아서 미국의 이제 다른 나라의 외무장관격인 국무장관이 이 자리에 동석하지 않도록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내용 제가 앞서서 한국이 이제 굴욕적인 외교다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네, 굴욕적인 외교 맞습니다. 이 내용도 미국으로서도 지금 조금 묘한 감이 있는데 미국의 언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굴욕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코리아 헤럴드를 통해서 전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본에 가서는 어떻게 회담을 했는가 하면은 일본의 외무상관은 2시간 30분 회담을 했습니다. 실무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의 공식적인 파트너잖아요. 미국에서 국무장관이 외무장관이니까요. 다른 나라에. 그리고 추가로 1시간 동안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디너도 있었고 공식적인 뭐 그런 런치 행사 같은 것도 있었는데 한국에 가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1시간 회담을 했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1시간 회담을 했고 런치도 없었고 디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헤럴드가 이제 앞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뭐 미국, 영국 언론과 다 비슷한 그런 내용을 보도하고 맨 마지막 두 문장을 이걸 썼는데 이 맨 마지막 두 문장을 미국 언론들이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실은 한국이 북한 핵 이슈의 담당 국가고 당사 국가고 그리고 이번에 미국의 국무장관이 한국, 일본, 중국을 방문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북한의 핵 이슈인데 일본에 가서 오히려 뭐 1시간, 1시간, 2시간인데 이곳은 3시간 30분이니까 시간 배당으로만 보더라도 이것뿐입니까? 회담에서만 일했고 디너, 런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국 외교부가 코리아 헤럴드 기자가 물어보니까
보니까 답변하기를 왜 이 미국의 국무장관이 한국에 와서는 일본과는 달리 뭐 런치, 디너도 먹지 않고 회담 시간도 이렇게 짧게 했느냐 했더니 미국에서 피곤해서 그렇다. 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거든요. 제가 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물어보지 않았고 미국의 국무부에 확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자체가 피곤해서 그랬겠습니까? 피곤하다라고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미국이 그렇게 답변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아무튼 공식적으로 한국의 외교부가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니까 이것은 분명히 한국이 지금 그 정치적인 공백이 있는 것과 공백과 더불어서 금방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 오버랩 되는데 미국으로서는 과거처럼 한국 정치에 직접적으로 많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그 영향력은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그 사드를 빨리 가져다 놓고 하는 것도 한국의 미국으로서는 현재의 그 행정부 청와대와는 다른 성향을 가진 미국에 대한 시각이 그래서 미국에 도전도 해볼 수 있고 다시 협상을 하자고 해볼 수도 있는 국민 그 여론에 따라서 여론이 또 받쳐줘야지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그 당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는 것을 미국이 상당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런치 행사도 안 하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런치 디너뿐만이 아니라 외교적인 그 회담 같은 것이요. 그 외교적인 디플로매틱 그 컨설턴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일본에서는 다 했는데 한국에서는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정치 공백은 이런 정도로 실제적으로도 상징적으로도 망신스럽고 실제적으로도 굉장히 그 효율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게 됩니다. 미국도 이제 그 새로움이 들어오면서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그 모습보다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많은데요. 영국 정부에 미국 정부가 그것도 정부 관계자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이 영국 정부에 공식 사과한 이유는 영국이 그 오바마 대통령을 위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을 도청했다. 이런 말을 백악관 대변인이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의 그 정보국이 뭐 했다 하는 얘기인데 영국 정보국이 그야말로 뭐 이렇게 그 동맹국 사이에서 이런 정도로 그 넌센스적인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얼토당토 않다 정말 그 무시해버리고 말겠다 이런 답변을 내놨고요. 실제로 정말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자신을 도청했다는 것에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잖아요. 증거는 내놓지 못하면서 그 사이에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말하다가 또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을 이제 방어하다가 나온 그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의 대변인 같은 경우는 아무 얘기도 하고 있지는 않는데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그 국가안보 그 보좌관을 했었던 수잔 라이스 같은 경우는 참 그 동맹국을 거짓으로 그 비난하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그 창피한 일이다.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미국의 지금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과 국가안보보좌관이 영국 그 정부 측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지난번에 그 미국 방문했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사이가 좋았잖아요. 좀 통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그 브렉시트 같은 것도 찬성을 했었고 그런데 이 테레사 메이 그 총리의 대변인이 또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다시는 이런 그 거짓말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얼마나 망신이에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어제 또 그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이 항상 미국의 백악관의 그 브리핑은 제가 오늘의 미국 끝나고
사무실에 가서 앉아서 이것저것 정리할 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보게 돼요. 어떤 때는 1시간이 넘는 때도 있고, 보게 되는데,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이 어제 이제 상원 그 정보국에서도 그렇고, 폴 라이언 그 하원 의장도 이 도청 문제에 대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라고 재차 자꾸만 밝히고, FBI 국장도 그렇게 밝히고 하니까, 션 스파이서 그 백악관 대변인이 기자들 앞에서 9분 동안 뭐를 읽어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 도청 주장이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뭐였냐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러시아와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러시아에서 보도된 것을 9분 동안이나 읽어줬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그 블라디미르 푸틴이라는 그 대통령이 완전히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국가잖아요.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잖아요. 중국도 뭐 언론 장악력이 대단합니다만은 블라디미르 푸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는 뭐라 그러겠어요.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을 도왔는가 어쨌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랬다고 하겠어요. 그랬어도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랬다 하더라도 러시아에서 그랬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미국의 그 백악관 대변인이 물론 대통령이 미국 그 뉴스를 페이크 뉴스라고 많이 비난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에서 테크니컬리 어느 상당 부분은 적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 러시아의 언론을 인용을 해서 미국 기자들에게 당신들의 보도가 틀리고 러시아의 말이 이렇잖아 하고 얘기한다는 형편에 온 것까지가 잘잘못을 떠나서 상당히 우스운 꼴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8시 40분 그 정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그 문 앞까지 나와서 앙겔라 머켈 독일 총리를 맞이하더군요. 지난번에 그 테레사 메이가 왔었을 때는 멀리 있었던 그 와이프까지 다 그 있었잖아요. 와이프까지 와서 그 앞에서 마중을 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혼자 나왔는데 제가 느끼기에는요. 대선 기간 동안에 내내 이 앙겔라 머켈 총리의 정책과 반대되는 것. 그렇다고 앙겔라 머켈 총리는 너무나 그 노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를 절대로 막 노골적으로 기분 나빠할 정도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오래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고 가장 파워풀한 리더이기 때문에 겸손한 모습도 보이면서 강인하기도 하고 외교의 달인이잖아요. 순발력 있는 정치 판단 한마디로 노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런 잡을 하기도 처음이고 또 사람이 뭐 솔직하기도 하고 본인의 생각을 뭐 보태는 것도 없고 빼는 것도 없고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경솔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강해 보이려고 하고 오히려 앙겔라 머켈 같은 사람은 속으로 강한 것이 있어도 좀 어떻게 뭐 유화적으로 해보려고 한다던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좋아할 수가 없고 이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민 같은 것은 그 트럼프 후보가 얼마나 비난했어요. 독일이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새롭게 난민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오늘 유럽의 경제 파워와 세계의 경제 파워가 백악관에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아직 공동 기자회견 하지 않고 있어요. 미팅 조금 길어지네요. 그래서 오늘 이슈 자체는 뭐 무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지만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독일에 뭐 나토의 지원금 뭐 더 내라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독일이 미국과 그 무역 흑자가 많아요. 한 뭐 500억 달러라고 하던가요. 굉장히 많던데요. 그 정도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뭔가를 미국이 손해 본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누굽니까? 그 앙겔라 머켈 독일 총리가 다른 사람들은 제외하고 크게 뭐 한국에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 오고 할 땐 수십 명 경제인단 데리고 왔지만 앙겔라 머켈 총리나 미국 대통령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딱 그 보여줘야지 될 사람들을 대동을 하는데 앙겔라 머켈 그 독일 총리가 지금 BMW의 CEO와 지멘스가 그 유럽에서 가장 큰 그 제조 회사이고 여러 가지 그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이 두 회사 CEO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동행했다는 것은 이런 두 회사가 미국에도 뭐 공장도 있고 세일즈 파트도 있고 하잖아요.
독일을 경제적으로 어렵게 관세 뭐 많이 문다 뭐 이런 거 싫어하니까요. 하면은 독일이만 나쁜 게 아니라 미국에도 나쁜 거거든요. 보이시죠? 이런 것을 지금 안겔라 머켈 독일 총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분위기는 그 전에 이제 서로 보지도 못하고 몇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후보가 안겔라 머켈 총리를 비난했었던 그런 때와는 달리 서로 사람들이 만나면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만날 때의 분위기는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다 뭐 서로 외교니까는요. 네, 지금 공화당에서 미국에서는요. 한국은 서로 그 보수 당 내부에서 의견이 맞지 않는다 할 경우에는 쪼개고 나가죠, 당을. 교회에서 내분돼서 누군가가 나가서 새로운 당을 만들고 지금 한국은 또 나간 당은 나간 당이고 원래 있었던 당도 이름조차 바꿔버리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고 미국에 도대체 언제적의 그 공화당이고 언제적의 민주당입니까? 그리고는 뭐 많은 다른 당들은 있지만 별로잖아요. 공화당, 민주당, 무소속도 뭐 의회에서 정말 어떤 때 상원의원 한 명 있을까 없을까 이 정도이니까 그 안에서 그대로 한 지붕 몇 가족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서로 화합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이제 그 미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그 공화당에서요. 이 헬스케어 부분과 관해서는 의회 지도자들을 제치고 말하자면 특히 이제 하원 의원들이요. 폴 라이언을 제치고 지난 2주일 동안 공화당에서 굉장히 그 보수적인 그런 정치인들이 하원에서는요. 지도부와는 말을 하지 않고 날마다 백악관과는 어떠한 그 교감이 있답니다. 백악관에 누구냐면은 그 스티브 배넌 수석 전략가와 한다는 것인데 이 백악관의 수석 전략가도 지금 그 하원에서 굉장한 그 우파가 일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파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 공화당 내부에서도 헬스케어 안을 지금 26명이라고 하던가요. 현재 공화당 안에 나는 찬성표를 던질 수가 없다.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아주 보수적인 프리덤 커커스라고 그 그룹을 부르고 있는데 그 보수 공화당 프리덤 커커스가 날마다 이 스티브 배넌을 만나면서 일단 이제 그 전체적으로는 미국 사람들에게 어떤 다른 대안을 주고 오바마 케어를 없애고 하는 것을 주류가 원하고 있는데 이 아주 강력한 우파들은 지금 오바마 케어부터 폐지부터 일단 해버리자 하고 나서 나중에 새로운 것을 트럼프 캠페인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정도의 그 분열은 있으면서도 집 안 나가요. 집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공화당 정치인들과 미국 대통령 간에는 대통령 선거가 될 때까지는 서로의 공동 목표가 있었어요. 대통령이 트럼프가 싫어도 공화당에서 나와야지 된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뭐 정치인이 공화당이 많은 게 좋지 민주당이 많은 게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 목표는 이뤘는데 일단 그리고 나서 어제 말씀드렸던 뭐 여기서 돈을 이만큼 깎고 저만큼 깎고 하는 예산안을 받아본 공화당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예산안 가지고는 공화당 의원들도 이 예산안 가지고는 나는 절대로 투표하지 않는다. 이대로 투표하면 하원이 다수당인데 435명 가운데서 그런데 공화당에서도 50표도 안 나온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의 경우는 환경보호청의 예산을 뭐 29%에서 31%까지 줄인다고 하니까 3분의 1을 줄인다고 하니까 뭐 좋아하겠어요. 또 민주당에서는요.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지금 국방 예산 증강을 다른 것 다 줄이면서 세 개 부처 조금 줄이는 것 가운데서 국방 예산을 9% 가장 많이 늘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늘려서 되겠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무부의 예산을 연방 그 환경보호청 다음으로 많은 28%를 줄인다고 하니까 공화당 이것도 싫어하고 또 공화당 정치인 가운데서 보건복지부도
10%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요. 줄인다고 하니까 공화당 정치인들이 기반이 시골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정부의 보조로 어떠한 그 의료비를 해결을 하는데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깎아버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어제 이제 그 뭐 예술재단 같은 곳은 아예 기금을 뭐 전혀 주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예술이 밥 먹여주느냐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진짜 밥 먹여주지 않네요. 그러면서 어제 이제 예산국장이 백악관 예산국장이 그런 뭐 예술기금이라든가 PBS 방송, NPR 방송 같은데 지원해 주느니 웨스트버지니아 광부를 지원하고 디트로이트 싱글맘을 지원하는 게 낫다 했는데 이번에는 또 하나 포함된 것이 Meals on Fields라고 해서 시니어들이 또 건강도 나쁘고 돈도 없고 밖에 나갈 수도 없고 하는 사람들을 집으로 음식을 따뜻하게 배달해 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이 Meals on Field조차도 결과가 전혀 없다. 이게 예산국장 얘기예요. 여기도 돈 지금 하나도 안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Meals on Fields를 통해서 각 미국의 로컬 정부에서 한 5천 가지 정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도 딱 잘라버리면 문제가 되는 게요. 이제 아무리 그래도 영양학자들이 또 전문가들이 이렇게 집으로 배달해주는 시니어들의 음식은 영양의 균형을 맞추지 않겠어요? 그런데 영양의 균형이 흐트러졌을 때 사람들은 건강을 해치게 되고 그 경우에는 또 정부에서 그 건강보험 그 비용, 의료 비용으로 많이 지출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저렇게 얽혀 있고 지금까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셋업을 해놓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필요하다면 고쳐야 되겠죠. 그러나 점진적으로 잘 균형을 맞추면서 고쳐야지 하루아침에 다 뜯어 고치고 0% 예산 지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이렇게 무리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미국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Meals on Fields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애프터 스쿨 프로그램까지도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예산을 없애는 그런 그 목표를 하고 있다 하는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 광고 나갈 때 제가 재밌는 것 하나 봤는데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성과가 좋다고 하네요. 플로리다주의 한 학생이 IT에서 이민을 왔는데 처음에 혼자는 밥 먹고 이러는 것이 너무 외로워서 학교에서 지금 하이스쿨입니다. 같이 밥 먹는 We Dine Together 해서 지금은 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서로 얘기하고 조크하고 지난해 가을에 시작이 됐는데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요즘 뭐 혼자 밥 먹는 사람들 너무 많다고 했어요. 그런데 혼자 밥 먹는 것이 꼭 외롭지만은 않아요. 혼자 뭐든지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좀 그렇다 생각되는 게 나에게도 그런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안 그런 게 나에게 안 그런 것도 아니고 혼자 영화도 보고요. 다 할 수 있어요. 식당에 피해 안 주면서 뭐 식사 시간 피하면 되니까는요. 오늘 시사주간지 타임이 6가지 가장 그 단순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 기구를 그 선정을 했는데 요즘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 주변에는 중국 분들은 굉장히 그 양산을 많이 쓰고 다니시잖아요. 선브렐라 미국 사람들도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이거 제가 하나 사려고 해요. 브레드 키퍼라고 해서 유리가 아니라 플라스틱이겠죠. 빵을 뭐 식빵 같은 것도 통째로 넣어둘 수 있고 그 빵의 크기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브레드 키퍼라는 것.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인체공학적인 마우스 해서 손목과 손가락에 힘을 주지 않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비지키드라는 비지 바쁜 키드라는 그런 앱인데 이 앱으로는 자녀가 주중에 한 일을 쭉 체크를 해서 그에 따른 대가를 원래 정해줬으면 한 주일이 끝나고 나면은 용돈을 자녀의 어카운트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자녀는 쓸 수도 있고 기부할 수도 있고 투자할 수도 있게 한다는 그런 앱도 소개했고요. 시사주간지 타임이 또 하나 소개한 것이 아주 심플한 생활을 하기 위한 필수품에
컬 브러쉬 세트라고 해서 그 이정미 헌법재판소 그 권한 대행이 한 것과는 좀 다르죠. 그것은 전기가 아니니까 그 롤러를 2개를 말고 나와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 심각하게 고려를 했으면 머리 다듬는 거 이런 것을 그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때 머리 다듬은 거와 비교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헤어롤이 박물관에 간다면서요.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얘기하는 이것은 컬인데 이 보통 헤어롤인데 5개를 하나에 이렇게 전기 장치에 끼울 수 있게 해서 굵은 거 얇은 거 이렇게 5종류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정미 그 헌법재판소의 헤어롤에 대해서는요. 제가 헤어롤을 하기 때문에 아는데 그게 꼭 그날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랬을까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헤어롤 할 때 이게 조금 그 오래 지속되라고 아니면 하고 아침에 출근할 때 금방 풀기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새벽에 아무도 없잖아요. 늘 달고 나오거든요. 달고 나와서 한참 있다 풀기도 하고 그래서 출근할 때까지는 이정미 재판관도 달고 출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요즘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제 들꽃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비가 많이 왔잖아요. 동부는 그렇게 추웠다고 하는데 알칸소주에 이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이 붙은 그런 그 주립공원이 있는데 이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이아몬드 찾는데요. 지난 주말에 14살짜리 소년이 30분 만에 7.44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찾았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이름을 그 슈퍼맨스 다이아몬드라고 붙였는데 왜냐하면 아들 이름이 카엘인데 이 이름을 지을 때 원래 슈퍼맨의 원래 이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짓기로 했다는 건데 이것도 역시 비가 내렸기 때문에 비가 내리니까 모든 것들이 주변 것들이 이렇게 좀 그 씻겨 내려가서 큰 그 다이아몬드가 잘 보이게 됐었던 거죠. 네, 뭐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쪽에서도 아니면 로스앤젤레스 쪽에서도 살고 계시는 곳에 다 그 공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가주에서 가장 큰 공원인 그 안자 그 보레로 국립공원에 지금 저는 그 원숭이 꽃이라는 꽃이 있는 줄도 몰랐고요. 유령꽃이라는 것도 있고 뭐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다 꽃구경 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가시려면은 그야말로 애벌레가 꽃 다